잠수함 오케이, 한국이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걸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고 한 거는요, 미국의 잠수함 시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에 잠수함 조선소가 2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열심히 만드는데도 1년에 1개를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입장에서도 잠수함을 굉장히 많이 숫자를 늘리고 싶은데 이걸 늘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항공모함 만들겠다는 나라는 이제 잘 안 보입니다.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경제학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방위 산업, 무기 이런 얘기들 하니까 좀 의아하시기도 할 텐데, 요즘에 이 우리나라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위 산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말을 하면서도 이 잠수함, 핵 잠수함 이야기, 원자력 이야기 이걸 안 하면 경제 이야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들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서 정리한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AI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게 뭐 저한테 조교보다도, 대학원 조교들보다도 훨씬 더 저 연구 보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조사해줘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쫙 자료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얘기, 러시아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자료를 찾아줘 그러면 우크라이나 언론을 찾아가지고 뒤져서 저한테 그 한글로 해서 보여주고 뭐 하는 정말 대단한 조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AI라고 하는 그 덕분에 제가 이런 방위산업 이야기, 무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또 이해해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관계에도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수함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이 잠수함 보유를 늘리려고 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죠. 우리 한국도 지금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화두 중에 하나가 이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우리 핵 잠수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농축 우라늄을 우리한테 좀 제공을 해달라. 우리가 만들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SNS 자기 X 계정에다가 올렸잖아요. 승인을 한다.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승인이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력 관련된 것들은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그걸 승인한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만드는 과정, 또 시설을 만드는 일, 그걸 어디서 할 것인지 뭐 그것도 굉장히 따져야 될 게 많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첫 발은 내디디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 와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도 말이죠. 잠수함 오케이, 한국이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걸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고 한 거는요, 미국의 잠수함 시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수함을 1년에 미국이 1.2개, 1.3개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국의 잠수함 조선소가 2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열심히 만드는데도 1년에 1개를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2개는 못 만들다. 그러니까 3년이 되면 뭐 한 2개 정도, 2개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입장에서도 잠수함을 굉장히 많이 숫자를 늘리고 싶은데 이걸 늘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 보고 들어와서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미국에 와서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가져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잠수함을 늘리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절실하게 그걸 필요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 당연히 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까지 해서 한국에 그걸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캐나다, 폴란드, 독일, 베트남 뭐 수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잠수함일까? 그 이전 같으면요, 항공모함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항공모함 만들겠다는 나라는 이제 잘 안 보입니다. 중국이 물론 항공모함을 지금 부지런히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3대까지 지금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보면은 항공모함만 가지겠다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때 항공모함을 가지겠다고 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주장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죠.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미사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이전까지요,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였죠. 그 높이가 20층 높이인데다가 길이로 따지면 뭐 한 300m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산이 떠다니는 거죠. 또는 거대한 비행장이 떠다니는 거였어요. 거기에 전투기, 최첨단 전투기가 90대 정도가 위에 올라앉아서 그걸 싣고 다니는 게 바로 비행장이 항공모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 한 대 어디에 뜨면, 예를 들어 중국 앞바다, 뭐 일본 앞바다, 북한 앞바다 이렇게 가면요, 그 나라는 그야말로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말로는 말이지 물러가라 그러고 뭐 욕도 하고 막 그러지만 정말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 전투기가 떠서 그 90대나 되는 최첨단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들이 떠서 가서 어딘가 폭격을 하면 그건 레이더로도 잘 잡히지도 않는 그런 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항공모함이 10척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쭉 돌아다니면서 꼼짝마 미국 말 들어 이렇게 해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의 위력을 정말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95년, 1996년이었는데요. 중국이 바로 이 미국의 항공모함 때문에 굴욕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만의 그 당시에 총통이 1995년 당시에 대만 총통이 이등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한글로 발음대로 쓰면 리덩휘 이렇게 썼더만요. 아무튼 그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이등휘 총통인데요. 이 사람이 대만 섬 출신이에요. 대만의 이 지도층에는 중국 본토 출신들이 많잖아요. 국민당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숫자는 적어도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 정치적인 계기로 인해서 이게 대만에서 태어난 대만 출신의, 그러니까 그들은 본성인이라고 부르는 그 출신인 이등휘라고 하는 사람이 총통이 되었고요. 그 사람은, 이등휘는 미국에서 콜롬비아인가 코넬인가 아무튼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미국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총통이 돼가지고서는 미국에다가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내가 내 모교를 방문을 하겠다라고 비자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비자를 안 내주다가 그때 비자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등휘 총통이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모교에서 하는 연설이 바로 대만의 독립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펄펄 뛰었던 거죠. 너 이러면 큰일 나. 그래서 중국이 이 대만을 겁을 주려고 이건 이제 이 사람을 완전히 주저앉히기 위해서 뭐 미사일도 쏘고 막 군사적 위협을, 아주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보내서 대만 해협 있잖아요. 대만하고 중국 해안하고 동해안하고 그 중간, 그 대만 해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항공모함을 보낸 거예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중국 앞바다에다가 항공모함을 보낸 겁니다. 그러고서 위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 아니겠어요. 겁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고 굴욕적이게도요, 그 미사일이 온데간데 다 어디 간지로, 그러니까 원래 그 의도했던 경로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과 그 위성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중국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거죠.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아예 중국의 레이더들이 제대로 작동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1995년에도 그렇고 1996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이 어떻게
됐냐? 대만을 향해서 미사일 쏘고 하는 위협하고 하는 걸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러고 나서 중국 내부에서 엄청난 반성이 일었죠.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는데? 미국 못 믿겠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할 수밖에 없겠어. 그리고 이 중국 스스로도 항공모함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군사비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항공모함을 쪼갤 수 있는 무기를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인 거죠. 네. 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그러니까 그 음속을 넘어가는 속도잖아요. 극초음속은요, 마하 5예요. 그러니까 소리보다 5배나 더 빠른 그 정도 속도의 미사일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것은 근데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고요. 속도가 초음속일 뿐만이 아니라 이 미사일의 경로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ICBM들, 탄도미사일은 경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경로가 예측이 되니까 뭐 시간만 좀 있고 거리만 좀 있으면 이거를 요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데다가 플러스 또 경로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2023년 기사였는데요.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언론 이 저널을 제가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그런 기사를 봤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영문 언론이거든요.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문인데 중국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에 그 영어로 돼 있는 거는 노스 차이나 유니버시티예요. 거기에 연구팀이 워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자로 하니까 중북 대학이더라고요. 그 연구팀이 워게임을 했어요. 전쟁 게임,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거로 짜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서로 게임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항공모함이 1995년, 96년 그때처럼 이 대만 해협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들과 여러 가지 그 레이더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또 반격을 받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놀랍게도요. 그 가상 거기에 상정된 미국 항모가 제럴드 포드급이라고 하거든요. 뭐 엄청난 크기의 그런 항공모함입니다만 실존하는 항공모함입니다. 그걸 상정을 해서 워게임을 했는데 거기 그 항공모함이 침몰을 했어요.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20발을 맞고서 쪼개져 버린 겁니다. 항공모함이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 그냥 밥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게는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상대방에게는. 근데 이거 중국이 자기들끼리 뭐 워게임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냥 뭐 국뽕에 빠져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중국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전략예산분석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최근에 또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대만에 무슨 문제가 대만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이 그 대만을 지키려고 하면, 대만을 다시 탈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작전 개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만 앞바다, 즉 중국 앞바다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미사일 때문에 항모가 공격을 당해서 침몰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만에서 1000km 바깥에 떨어져 있는 그 태평양이죠. 네, 태평양 한가운데 1000km 밖에다가 항공모함을 세워놓고 거기서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전략예산분석센터에서. 그런데요,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1000m 거리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뭐 그래도 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로부터 안전해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1000km 바깥에 있게 되면요. 거기에 실려 있는 비행기들, 전투기들,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전투기가 F-35잖아요. F-35 전투기의 항속 거리가 작전 반경이 350km예요. 대만은 1000km밖에 떨어져 있는데 F-35가 갈 수 있는 거리는 35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F-35라고 하는 게 스텔스기잖아요. 그래도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근데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들이 굉장히 많고 무거운 거예요, 이 비행기가. 그러니까 연료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이게 멀리 갈 수가 없대요.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전투기들은 1000km를 갔는데 F-35는 350km밖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실려서 바로 가까운 데에 바로 가까운 데에 기항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전투기가 출격을 해야 되는 그런 용도의 전투기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항공모함이 중국 앞바다, 대만 앞바다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니 1000km 밖에서 F-35는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냥 가상적인 분석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2024년에 요즘 보면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들이 대만을 둘러싸고 봉쇄 훈련들을 아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겁을 주려고 미국 항공모함이 이 대만 근처로 출동을 한 겁니다. 2024년에. 그런데 대만 해협에 가지 못했어요. 어디에 정박을 하고 어디에서 왔다 갔다 했느냐? 필리핀 해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만 해협까지 가지 못하고. 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잘못 맞으면 정말로 그거를 중국이 쐈다. 그러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국 스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중국이 강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게 항공모함 킬러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항모의 쓸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중국 배들을, 중국의 그 레이더 기지라든가 또는 뭐 이런 비행기들을 공격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항모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잠수함이다. 왜? 특히 핵 잠수함,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잠수함은 다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잠수함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항공모함이 잘못하면 중국을 상대로 할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잠수함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선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위축된 상황이어서 1년에 기껏해야 1.2대, 1.3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자, 이처럼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킬러를 보유하게 되면서 항공모함의 쓸모,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잠수함 보유를 늘리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중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이 물 속에서 주변 국가들 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어느 나라들이냐? 그게 다 이제 발트해예요. 발트해. 그 발트해가 어디입니까? 러시아하고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이렇게 지중해처럼 딱 쌓여 있는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요. 그 나라들. 자, 이처럼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게 항공모함 킬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항공모함의 쓸모,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잠수함이다. 네, 장거리 잠행을 할 수 있는, 장시간 잠행을 할 수 있는 이 잠수함이다. 대형 잠수함들 이런 것들이다. 특히 핵 잠수함이다. 이제 이런 필요가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수중에 바닷속에서 위협을 굉장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발틱해라고 있잖아요. 그 발틱해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바로 여기인데 폴란드,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여기 이제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이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러시아 잠수함들의 활동이 굉장히 잦아졌고요. 그게 가끔씩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특히 폴란드 요즘에 잠수함 늘리려고 야단법석이 났고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이 노르웨이 같은
같은 나라는요, 이 무장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잠수함을 늘리려고 뭐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폴란드, 독일 뭐 다 그렇습니다. 이 주변이 러시아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또 문제가 되는 데는 이 캐나다 같은 나라인데요. 캐나다는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냥 미국 위에 얹혀 있는 나라이고 미국에서 뭐 특별히 무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이 캐나다가 최근에 대형 잠수함을 12척을 지금 구매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난리 야단법석이 났거든요. 우리 한국도 입찰을 하고 독일도 입찰을 하고 뭐 막 이제 이런 그 입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는 또 왜 그러느냐? 이거는 북극 항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러시아하고 중국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로가 열리는 거예요. 항로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러시아의 활동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쇄빙선도 많이 늘리고 중국도 거기 가가지고선 막 이 플랜트 같은 거 실어서 북극에다가 막 갖다가 설치하고 그래서 가스 추출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에 러시아 배, 중국 배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게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군함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또 당연히 그 밑에는 이 나라들의 잠수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잠수함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특히 캐나다, 노르웨이,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그런 거죠. 핀란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잠수함을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북극해 뭐 이런 데에 거기서 이제 러시아의 이 수중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 문제. 세 번째 이유는요. 요즘에 이 해적 케이블 훼손 절단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적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요. 전 세계가요. 이 해적 케이블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이 지도도 보시면요. 네. 쫙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다른 나라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인터넷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도 사실은 이게 다 해적 케이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외국하고 외국의 사이트를 볼 때 외국에서 뭘 직구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인터넷을 외국 사이트들하고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해적 케이블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통신은 뭐 유선 통신도 그렇고 그래서 뭐 유선망이라든가 또 무선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만 나라 밖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통신은 다 해적 케이블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즘엔 근데 뭐 최근에 들어서는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 같은데 그런 데가 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 이런 것들을 쫙 깔고 그게 꽤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위성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도 꽤 생겼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외국하고 통신을 한다.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해적 케이블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해적 케이블 절단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발트해에서도 그렇고요. 대만 앞바다에서도 이 해적 케이블 훼손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때때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근데 정확히 사실은 그게 뭐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그냥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훼손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근데 의심은 충분히 가는 거죠. 아, 이거 러시아가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중국이 그러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대만을 고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적 케이블도 싹 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은 완전히 통신이 두절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위성통신은 되겠지만 위성통신은 그렇게 뭐 많이 쓰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 절단해버리면 섬을 뺑 돌아가지고 그러면 뭐 완전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저쪽에 발트해 연안에 있는 뭐 폴란드라든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적 케이블을 보호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또 잠수함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잠수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잠수함은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 또 다른 하나는 핵이 없는 잠수함, 비핵 추진 잠수함이겠죠.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하나는 잠수함 속에다가 작은 원자로를 집어넣어서 그 원자로에 핵분해로 해서 발생하는 그 뜨거운 열을 물을 끓여서 그걸로 이제 스크류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잠수함. 이게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게 아니고 디젤 엔진을 돌려서 그러니까 모터를 돌려서 가는 잠수함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디젤 엔진을 거기다가 붙여서 어떻게 하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 성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해요. 잠수함이 전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세 가지의 요인인 겁니다. 첫 번째는 소음,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시끄러우면 잡히잖아요. 그 음향 탐지기라든가 이런 걸로 다 그 탐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가 노출이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어뢰라든가 또는 위에서 그 폭격이라든가 이런 걸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물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 잠항 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탐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깊은 물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데 길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속도가 또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시속 30노트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속 30노트면 얼마예요? 한 50km?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한 30km로밖에 못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핵 추진 잠수함이 디젤 추진 잠수함보다도 월등히 좋대요.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핵 분열을 할 때 원자탄을 집어넣은 거죠. 말하자면 거기다가 천천히 폭발하는 원자탄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그거를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는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우라늄이 계속 핵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한은 영원히 물속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디젤 잠수함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디젤 엔진이 작동을 할 때 산소를 소비를 하잖아요. 산소를 소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산소가 그러면 그 안에서는 부족할 때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디젤 잠수함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핵 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여러 가지로 월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대통령 차원에서는 최소한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제일 큰 문제는요. 바로 이게 핵이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이게 그 핵폭탄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핵분열과 관련되기 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핵 연료가 뭐 나중에 원자 폭탄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그 국제 원자력 기구라든가 또는 강대국이라든가 이미 핵 보유를 인정받은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가 핵 잠수함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5개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면서 이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자탄이 밖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핵 잠수함이 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원치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내보내준 거예요. 그 기술을 밖으로 안 내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미국이 이거 안 되겠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만의 힘으로 안 되겠어. 영국만의 힘으로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집어넣어야겠다. 특히 중국 주변에 다른 나라를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오커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오커스라고 하는 거는 AUKUS인데 오스트리아, UK, 또 US 이거를 합쳐서 오커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나라가 이제 그 군사 동맹을 맺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은 이미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호주에게 제공을 해주겠다. 처음에는 호주에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만들 수 있게도 기술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약속은
이건 이미 바이든 정부 때 해놓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다가 그 핵잠수함 만들 수 있게 내가 승인을 해줄게. 다만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 과연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미국 내에 생산시설, 건조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노동력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과연 다 제대로 될지 정말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국에다가는 이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미국은 호주와 한국에 이 기술을 넘겨주더라도 중국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항공모함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진수된 3,600톤급의 장영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디젤 잠수함이죠. 네, 상당히 큰 규모의 잠수함입니다만은 근데 요즘에는요. 이 디젤 잠수함도 성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AIP라고 하는 산소 분류, 산소가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이전에 쓰던 배터리 납으로 만든 배터리인데 요즘엔 리튬 배터리를 씀으로 인해서 물 밖에 나오지 않고 자망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2, 3일마다 한 번씩 밖으로 나와야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2주 정도 계속 물속에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조용해졌고 그래서 핵잠수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성능이 좋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핵잠을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나라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핵보유국 5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도도 핵잠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 기술인데 사실은 인도는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자폭탄을 갖고 있죠. 파키스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인도는 러시아 기술에 기반한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어서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6개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핵이 아닌 디젤 잠수함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 한국 최근에 장영실함이라고 하는 3,600톤급 상당히 큰 거를 실전에 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독일, 일본, 북한, 스페인 이런 나라들 8개 국가가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조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요 세 나라입니다. 타이완, 브라질, 터키 이런 나라들. 그리고 우리 한국하고 호주, 북한 여기는 잠재적인 핵 잠수함 보유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수함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잖아요. 방위산업 시장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이 나라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나라들인 거죠.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치열하게 지금 그 수주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캐나다, 폴란드. 그중에서 특히 캐나다에서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수함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수함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이야기 언제 시작이 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가 시작된 거는 1990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막 나고 그러기 시작한 건 90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거는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의 적은 바로 북한이었잖아요. 예. 북한 때문에 잠수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어땠냐면 1960년대에 이미 잠수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소형 잠수정이긴 했지만 60년대에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년대는 이미 제작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20년이나 뒤처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위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잠수함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수상함을 만들 것이냐
하느냐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국군에게 가장 중요한 위협은 뭐였냐면 바로 간첩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첩선은 쾌속정이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던 수상함들, 해군 함정들은요 다 미군이 넘겨준 과거에 2차 대전 때 또 한국전쟁 때 쓰던 그 낡은 그런 배들이었거든요. 속도도 느리고 북한의 간첩선을 잘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쾌속정으로 빠른 배들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였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도 느리고 수상함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해요. 예,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7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걸 가지고 싶어 했는데요. 예. 그런데 그때도 못 가지게 된 거는 왜 그러느냐? 미국이라는 요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다 이 군사적인 거를 대부분 다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디젤 잠수함, 비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아예 다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1956년부터 미국은 디젤 잠수함을 다 폐기를 하고요. 더 이상 만들지 않거나 퇴역을 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핵 추진 잠수함으로 싹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다가 잠수함을 준다면 그것은 핵 추진 잠수함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줄 이유는 없잖아요. 미국이 한국에다가 그걸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걸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뭐가 있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뭐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뭐 직접적인 충돌도 이루어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이 잠수함을 가진다면 그게 핵 추진 잠수함이든 아니면 다른 잠수함이든 간에 이게 제대로 된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거기다가 원자탄 장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북한에 가서 위협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잠수함을 갖는 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잠수함을 갖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북한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걸 추진을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핵폭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굉장히 비밀리에 추진이 됐었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1978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잠수함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소형 잠수함이었어요. 네. 175톤짜리 잠수정인 건데 현재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최신형 잠수함은 3,600톤급의 장영실함이라고 하는 거. 3,600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시도를 한 것은 175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죠. 그 크기가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돌고래라고 명명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밀리에 이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권이 이제 전두환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전두환 정권에서 이것을 폐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왜냐? 미국의 입장은 뭐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박정희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핵폭탄 제조 프로젝트를 싹 다 폐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 뭐 이런 것들도 뭐 규모를 확 줄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이제는 좀 안전해지는구나. 그러면 뭐 저 잠수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눈 감아 줄게. 이 정도로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175톤짜리 잠수정을 만들게 돼요. 그것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 기술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뭐 군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조선업계의 입장에서 또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방위산업을 추진하는 그런 인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의 조선업계 또 이 방산업계가 잠수함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또 그 기술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수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찌그러지지 않는 철, 이 어떤 그 구형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게 안 찌그러지는지 안 깨지는지 어떻게 용접은 해야 되는지 수중 항법 장치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어뢰는 어떻게 발사를 하게 되는 건지 그 발사관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상당 부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잠수정을 미국의 무기나에 하게 됐고요. 계속 미국의 무기나에 또 1987년에는 본격적인 잠수함 도입 계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 미국도 사실은
사실은 알았지만 그냥 눈 감아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미국이 그냥 눈을 감아주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을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러나 정권의 사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련에 대항하는 거 또 소련의 대리격인 북한에 대항하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괜찮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게 레이건 행정부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이제 입찰을 받죠. 비밀리에. 그때 우리나라에 잠수함 입찰 들어온 데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었는데요. 예, 미국은 이제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긴 그리고 미국은 다 핵 추진 잠수함이니까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이때 선택된 모델이 바로 독일의 이때 선택된 모델이 바로 1200톤급의 독일의 HW사의 잠수함이었던 겁니다. 1200톤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최신형 잠수함 모델이 3600톤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영실급이라고 하는 거. 네.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1200톤급이었고 독일의 HDW사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 9척을 도입을 하는데 1번 함 그걸 장보고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장보고함은 독일 HDW사가 직접 건조를 해서 넘겨준다. 한국에다가. 그런데 두 번째 잠수함부터는 대우조선해양이 만든다. 지금은 이제 한화오션이 돼 있지만 그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이 그들의 기술을 받아서 라이센스 생산 방식으로 국내에서 건조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이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 작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우리 한국 조선업계 그리고 방산업계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잠수함용의 이 고장력 선체가공 기술 또 용접 기술 복잡한 내부 시스템 설치하는 기술들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익힐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산업이 시작된 게 1971년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무렵이 되면 90년대가 되면 한국의 전반적인 조선 능력 그러니까 유조선 만들고 컨테이너선 만들고 하는 이 전반적인 조선 능력이 일본에 버금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뛰어넘는 정도까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과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잠수함 건조 실력도 이제 비약적으로 향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또 그 독일의 HDW사로부터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은 다 독일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HDW사로부터 1800톤급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이 두 조선소가 라이센스 생산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잠수함 기술들을 우리가 스스로 장착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단순히 잠수함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잠수함의 소음을 줄이고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게 산소 없이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 AIP라고 하는 그런 첨단 기술이 있고 뭐 또 이 배터리 기술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잠수함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3단계, 2단계까지는 마지막으로 3단계입니다. 2단계까지는 라이센스 생산이거든요. 그 기술을 다 지도받아서 한국이 그 기술을 그대로 복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3단계는 이제 그것들을 공부를 해서 스스로 설계를 하는 거죠. 독자 설계를 하고 그 독자적인 설계에 기초해서 우리만의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3600톤급인 장영실함인 것이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이제 주력 잠수함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이런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건조할 수 있는 세계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국산화 정도는 한 8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 정도는 이제 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못 만들어서라기보다는 가성비가 더 좋은 장비들 이런 거를 들여왔다가 설치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선택한 결과들이라고 보는 거죠. 뭐든지 100% 국산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들여다가 쓰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잠수함도 그래서 한 20%는 들여다가 장착을 하고 80% 정도는 우리 기술,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인데요. 미사일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미국 것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 잠수함 건조가 이제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처음부터 아주 수출 지향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잖아요. 방위 산업도 유사한 성향을 보이게 됐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이 2004년에 인도네시아 해군의 209 카크라라고 하는 거 또 낭갈라라고 하는 이런 잠수함들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독일 기반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부품 공급도 하고 정비 계약도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11년에는 아예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3척 건조를 같이 하는 뭐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죠. 현재는 페루 해군하고 이 차세대 잠수함 개발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이 나라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캐나다가 주목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캐나다 총리가 와서 우리나라 조선소 돌아보고 그러고 갔잖아요. 근데 이 캐나다는요. 지금 디젤 잠수함 그 상당히 큰 규모의 한 3,000톤급이 넘는 그런 디젤 잠수함을 12척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려고 한대요. 이유는 뭐냐? 예, 이 북극 항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에 이제 얼음들이 녹으니까 북극에 이제 배들이 자꾸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의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국의 군함도 다니고 그러니까 캐나다도 이제 스스로 바다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캐나다가 이미 잠수함이 몇 척이 있긴 한데 그게 과거에 영국이 만들어 놓은 영국에서 도입한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낡고 성능도 안 좋아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2035년까지 새 것으로 다 교체를 12척을 그래서 새 것으로 들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잠수함을 공급할 나라들 입찰을 해줘라고 공고를 낸 거죠. 여기에 입찰한 나라가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중에서 한국의 한화오션하고 한화오션 또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연합을 한 팀 코리아. 그다음에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서비스라고 하는 이 독일 기업 이렇게 두 군데가 남게 됩니다. 나머지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는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납기가 너무나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언제 납품할 수 있을지 그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도 잠수함을 꽤 잘 만드는 나라인데 일본은 캐나다에다가 기술을 넘겨주기를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스스로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독일 두 나라가 남았는데요. 한국의 최강점 이거는 빠른 납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계약을 하면 2032년에 첫 작품을 납품을 해주겠다. 예. 근데 캐나다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납기가 2035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3년 앞서서 2032년에 첫 번째 잠수함을 납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35년까지는 4척을 해주겠다. 그리고 매년 그 다음부터는 한 척씩 해서 2043년이면 12척을 다 인도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사실 캐나다는요. 이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서 이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시급해졌어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독일은 어떠냐?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그 독일 조선소, 독일에 있는 조선소들이 지금 물량이 꽉 차 있어서 굉장히 빡빡하대요. 그래서 2034년이 돼야 1호기가 납품할 수 있고 2036년이면 2호기를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2032년에 1호기를 납품을 하고 2036년이 되면 6척을 납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 비해서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캐나다 입장에서는요. 거기다가 한국의 이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 5호죠. 이건 이미 진수가 돼서 실전에 배치돼서 운용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독일이 입찰한 그 모델은 지금 건조 중인 잠수함입니다. 아직 실전에 투입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노르웨이에서 주문을 받아서 건조 중인데 아직 실전 투입은 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성능도 사실은 미지수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상당히 유리합니다만은 독일도 강력한 무기가 있긴 하죠. 바로 왜냐? 캐나다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독일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원국들끼리 아닙니까? 그야말로 동맹인 거죠. 그리고 같은 무기 체계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만드는 거는 그 캐나다의 무기 체계하고 상호 운영이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나토 무기 체계와 상호 호환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화도 무슨 소리냐? 우리 한국산 무기도 나토 것들하고 완전히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 호환이 가능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독일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회원국끼리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캐나다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죠. 그거는 같은 나토 회원국이니까. 그런데 한국하고 관계를 맺으면 또 다른 좋은 게 뭐냐? 캐나다도 한편으로 보면 태평양 국가 아닙니까? 네. 한국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 동아시아에 또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거 이거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잠수함 산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게 지금 국제적으로 이 잠수함 시장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한국이 잠수함 비즈니스에 들어온 게 한 30년 조금 더 됐잖아요. 근데 어느새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핵 추진 잠수함까지 경험을 쌓게 된다면 그거에 성공을 거둔다면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수공장 아스널 오브 디모크라시로 우뚝 설 날도 뭐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무기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호의 경제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알고 나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통 잠수함하고 달리 핵 추진 잠수함은 잠항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의 잠수함들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산소를 구하기 위해서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레이더라든가 위성이라든가 이런 데 잡히기가 쉽게 되고 그래서 그 위치가 노출이 잘 되는 거죠. 또 소리가 시끄러운 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니 이게 그 비밀 유지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과 대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 밖에 나올 필요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라늄의 핵 분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을 만들어서 그걸 물을 끓이고 그걸로 스크류를 돌려서 추진을 하는 그런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를 가지고 또 산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장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물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인 거죠. 네. 근데 물론 영원히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물속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기계적인 것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면 다른 것은 대개는 디젤 잠수함인 것인데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은 속도가 한 50% 정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빠른 속도로 가면 디젤 잠수함들이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디젤 잠수함이라면 이 한국의 잠수함들이 중국의 영해로 들어왔을 경우에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잠수함들이 중국 영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요.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나라의 영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베이징 앞바다에 또는 샹하이 앞바다에 가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평양 앞바다에 가서도 한국 잠수함이 무한정 가서 숨어서 감시를 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거슬리는 거죠. 이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근데 같은 편이면 예를 들어서 일본 정도 뭐 같은 편이라고 하면 한국의 핵 잠수함이 일본을 특별히 감시하거나 감시한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할 건 아닌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왜?
자기 영해로 한국 잠수함들이 들어와서 물론 들어온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와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이 미사일 쏘는 거를 그 바로 중국 앞바다에서 요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게 디젤 잠수함일 때는 이렇게 다 눈에 띄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그 연근의 해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가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한반도 인근에 우리 영해를 기반으로 한 그런 해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 되게 되면 그런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태평양으로 나가서 대양 해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특히 해군력으로 본다면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국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다. 그것도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러면 한국이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론 미국으로부터 그 농축 우라늄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 동맹국이라는 나라 지금까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왔던 나라가 이제 어깨가 좀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래서 뭐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뭐 때문에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을까? 그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한국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방위비를 증액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위비 증액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 자, 북한을 막는데 북한 군대의 남침을 막는데 미국 돈 쓰지 말고 당신네 돈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당신네 돈으로 당신네 무기로 하세요. 그리고 그 무기는 미국 거 사가세요. 이게 사실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굉장히 큰 원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 돈으로 한다면 그것도 미국에 와서 건조해서 그것을 가져간다면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한국의 방위력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아야 되는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을 막기 위해서 들였던 미국의 노력을 한국이 상당 부분 덜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요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으로서 또 중국 대다수의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왜냐? 이들에게 중화제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들의 역사적 과업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대만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 대만을 중국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대만 사람들의 상당수가 나는 중국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대만 독립공화국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미국이라는 존재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대만 글쎄 당신네들 땅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뭐 당신네 땅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중국 땅이라고. 하지만 유엔 헌장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은 뭐냐? 무력에 의해서 기존의 영토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국제 질서의 근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를 점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려고 하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대만을 굴복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의 기본을 깨뜨리는 것이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니 이건 안 돼.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대만을 가져가는 건 오케이. 하지만 무력으로 하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외형적인 논리를 세우면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점령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점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점령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벌리게 되면 반드시 10중 8구는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서 중국과 전쟁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력이 이제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군사력이란 말이죠.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중국의 군사력은 바로 중국 앞바다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국 본토에서부터 또 오키나와 괌 이런 데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배로 와야 되고 비행기로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중국은 바로 앞바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때 미국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냐? 그게 일본이고 필리핀이고 그게 한국이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 한미 우리 군사동맹도 맺고 그랬으니까 전쟁 나면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군대는 파견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이 후방 기지 역할을 한다든가 이거라도 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었거든요. 네. 일본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요. 이번에.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미국 편에 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과의 전쟁을 하는데 미국의 힘을 보태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냐? 그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 와서 건조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미국에 와서 건조하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에다가 잠수함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잠수함 건조하는 조선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에 비해서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사실 1년에 3척 정도의 신규 핵잠수함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군데 조선소 2군데에서 만들 수 있는 핵잠수함의 숫자가 1년에 1.2개 정도입니다. 예. 3년을 만들어도 4대를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 조선 시설을 잠수함 만드는 시설을 빨리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조선소 콘크리트를 부어서 조선소를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숙련공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미국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는 지금 중국이지만 중국하고는 전쟁을 해야 되니 빼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이 너희들 조선소도 큰 것들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다가 잠수함 만드는 조선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가. 이것을 승인을 해준 거예요, 미국이.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잠수함들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속의 5배를 넘는 엄청난 속도의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경로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요격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미국이 그거를 막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왜 개발을 했느냐? 항공모함 킬러 용도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워게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극초음속 미사일 20대를 쏘면 거대한 미국의 항공모함이 침몰된다, 쪼개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미국도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항모를 가지고 동아시아에 출격을 할 때 이 중국 앞바다로 못 가고 이 필리핀 해협에 머물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모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 이게 굉장히 필요해진 거죠.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이 들어와서 그걸 만들어라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걸 승인을 해준 겁니다. 미국이.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승인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아주 난감한 문제인 겁니다. 정말 골치 아픈 문제고 화가 나는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대만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그것을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 이거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인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미국 내에 잠수함 건조
시설을 확대를 해서 거기서 핵잠수함을 건조를 해서 한국으로 가져온다? 이거는 양쪽에서 또 거슬리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을 늘리는 것도 이거 굉장히 불쾌하고 또 중국의 이익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또 겁나는 일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타임스라든가 이런 중국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게 구체적인 조치로 나왔던 것은 얼마 전에 중국이 미국과의 이 관세 전쟁을 벌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을 가했는데 그때 한화 오션의 5개 계열사 미국 내에 있는 5개 계열사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렸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열사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화 오션의 계열사들은 중국은 거기하고 거래 안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 한화 오션을 찍었느냐? 그거는 당연히 그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핵잠수함의 건조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한 그런 문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제 관세 전쟁을 벌리다가 잠시 1년 동안 그 관세 전쟁을 1년 유예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상태로 좀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한화 오션에 대한 제재도 이제 유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말로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것이 실현될지 안 실현될지도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사실은 몰라요.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한다고 했지만 미국 의회가 그렇게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조약을 변경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같이 따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애물은 미국에다가 과연 거대한 조선소를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도 의문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거고 또 미국 노동자들을 채용을 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이게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인해서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진척되어서 정말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마스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미국이 상당한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실력을 실제로 가지게 된다면요. 그러면 한국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이것은 사드 배치 같은 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드라고 하는 거는요. 그 미사일 말이죠. 그거는 명백하게 중국을 향한 배치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북한이 핵 발사를 할 때를 염두에 둔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사드라고 하는 게. 그런데도 중국이 얼마나 화를 내고 거기다 한국에다가 얼마나 제재를 내리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거 마스카 프로젝트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으로 가진다? 이것이 정말 실현된다 하면 이건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말로 성공한다면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악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벌리고 있는 이 신경전 뭐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 외교관이 말이죠. 그럼 총리의 목을 따겠다고 그러고 정말 험악한 이런 지경까지 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도 그 비슷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그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냥 약한 경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고 그 모순을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80년 이후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의 동력은요. 소비재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세계에다가 많이 수출을 한 거예요. 그게 세계의 물가도 낮춰줬지만 중국 사람들의 생활도 풍요롭게 만들어줬고 또 그것을 하는 생산자들도 부자가 되었고 이런 과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플러스 또 뭐가 있었냐면은 1990년대 말부터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1990년대 말 그때부터 중국의 주택들이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중국은 주택이 다 국영주택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기업소가 갖고 있는 주택 이런 것들이어서 민간의 주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부 주택이라고 하는 게 다 없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 됐고 또 가질 수 있게 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택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생산해야 되고 철근을 생산해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돈들이 쓰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또 공장들도 생겨나고 곳곳에 도시가 생겨나고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까지가 되고 전체 GDP 생산 규모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는 소비재 생산을 통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졌고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90년대 말부터는 이 주택 건설 또 이 도로 까는 거 이런 인프라 이런 건설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지고 또 집도 많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5년 전부터 부동산이 붕괴가 되어버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대규모 부도를 내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주택 분양을 선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택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건설 업체들이 부도를 내게 되고 또 부도의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중도금을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더욱더 주택 건설 업체들이 이제 더 많이 부도를 내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고 하는 이런 지경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데에는요. 중국 공산당의 철학이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몇 년 전에 중국이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줄의 빨간 3 red line입니다. 세 줄의 빨간 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주택 건설 업체들 중에 전체 자산 중에 부채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그런 건설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게 빨간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러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이 계속해서 주택 건설을 해왔던 방식은 계속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그걸로 땅 사고 그걸로 집을 짓고 그거를 분양하고 또다시 대출을 받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루트가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부동산 거품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정부가 국영은행들의 대출금을 회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부러 부도를 낸 거예요. 그럼 왜 일부러 부도를 냈을까? 그거는 시진핑 주석이 아예 내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도 흔히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소리를 하죠. 지금도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마는 이거를 중국은 아예 내놓고 그걸 했고 아예 대출 정책에서 그걸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중에 빚을 많이 진 데들은 대출금을 회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동산 거품 붕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가던 그 많은 대출금들을 회수해서 그걸 어떻게 썼느냐? 그걸요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 대출금, 그 자금들을 다 재배치를 한 거예요. 신질 생산력은 뭐냐? 요즘으로 따지면 AI, 태양광, 또 전기차, 방위산업, 또 우주산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소위 첨단 산업들 이런 것에다가 대부분의 돈을 다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에서 돈 뺐어요.
또 소비재 산업에서 돈 다 뺐어요. 대출금들을. 그리고 그 돈들을 다 지금 말씀드렸던 첨단 산업으로 다 몰아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 엉망이 되죠. 소비재 산업 엉망이 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의 전체 가계 자산 중에 한 70%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대부분 주택이잖아요. 주택 가격이 한 20% 30% 이렇게 막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재산 상태, 재산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쓰죠.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소비재 산업은 더욱더 줄어버리는 거고요.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을 널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근데 다른 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첨단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AI, 미국에 거의 버금하는 수준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의 로봇 산업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놀라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많은 사람, 수많은 일반 중국의 인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어요, 별로.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첨단 산업이 특히 보통 사람들의 삶은 별로 관계가 없다. 지금은 작년에였던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세상을 떠난 리커창 총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예. 리커창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시진핑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줬던 하지만 중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줬던 바로 그 말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중국인민들 중에 월 소득이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의 인구가 6억 명이다. 2,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의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다.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그 사이가 3억 5천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1,000위안이 얼마입니까? 1위안이 180원 정도잖아요. 그럼 1,000위안이면요 월 소득 18만 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이라는 거예요. 2,000위안이면 그러면 36만 원이죠. 그것이 안 되는 사람까지 36만 원 이하까지 합치면 9억 5천만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첨단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인민들의 삶과는 관계없는 일인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는 공산당의 기본적인 철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에 소련도 마찬가지였는데 보통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 경제라고 하는 데는 경제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나요? 바로 소비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산을 하면 이제 기업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채워져요.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를 충족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부인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칼막스부터 이걸 부인한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 천한 소비에 의해서 작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검소하게 다 비슷비슷하게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유토피아예요. 이상향이에요. 네. 자, 그런데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고 그래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좋아져야 되잖아요. 계속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느냐? 그게 첨단 산업인 겁니다. 그게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AI도 그렇고 우주 산업,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뭐 그러는 거죠. 특히 여기 이들이 관심을 두는 거는 바로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는 게 그게 공산주의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산업들이기도 한 겁니다. 이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첨단 산업은 중국의 첨단 산업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다른 한편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지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내수로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출을 하게 되면 그래도 경제가 잘 돌아가죠. 그런데 이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다가 보니까 또 유럽하고도 갈등을 벌이다가 보니까 이게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보세요. 중국의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의 연간 생산 규모, 생산 능력이 얼마냐면 5,100만 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수로 소비되는 게 2,500만 대예요. 그러면 남는 용량이 있잖아요. 생산 능력이 2,600만 대가 남지 않습니까? 이게 수출이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출은 얼마가 됐느냐? 500만 대가 수출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2,100만 대의 생산 능력은 그건 서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멈춰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생산 능력, 생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과잉 생산 능력인 거예요. 그건 그냥 돈을 낭비한 겁니다. 쓰레기보다도 못한 걸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거죠. 보기는 번듯하지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런 건 많이 하면 할수록 인민의 생활은 피폐해지는 이런 구조, 이게 지금 중국의 구조, 중국 경제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수치인 것이다. 그 첨단 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들인 것이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미중 갈등, 또 중국과 유럽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성장률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